안녕하세요.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 이은희라고 합니다. 저는 설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이 한 10년 전쯤인가요? 제가 이 설탕을 가지고서는 박사 논문을 썼는데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쌀을 1년에 71kg 정도 먹는데 3분의 1, 그거의 3분의 1인 26kg을 설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집에서 설탕 안 사용하는데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쉽게 먹는 음료수라든지 커피라든지 여러 가지 속에 일상 속에 파고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설탕이 어떻게 한국의 근대화, 세계화 그리고 산업화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원래부터 이렇게 한국인에게 친숙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언제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설탕은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는 문명화의 증거라든지 아니면 설탕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선진국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설탕을 먹으면 마치 비만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설탕은 똑같은 설탕인데 왜 100년 전에는 이거를 먹어야지 소위 말하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문명화된 사람, 선진적인 사람 이렇게 취급을 했고, 오늘날에는 설탕을 많이 먹으면 뭔가 이렇게 조금 시대 조류에 뒤떨어지고 막 살찌고 비만, 성인병에 유발하는 것처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오늘 먼저 주제를 할 거는 일단 단맛을 내는 재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설탕만이 아니라 설탕을 내는 재료도 단맛이란 거, 스위트라고 하는 것들은 꿀에서도 날 수 있고,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과당 이렇게 하듯이 과일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야자나무에서도 있고, 풍당이라고 그래서 단풍나무 수액에서도 이 단맛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먹는 설탕은 크게 두 가지 작물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사탕수수와 사탕무입니다. 그 중에 사탕무는 이제 17, 18세기 이후에 우리 역사, 근대 역사와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고요. 인류가 이제 신석기 혁명으로 농업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인류가 이주를 하면서부터 효과적으로 가장 많이 설탕을 채취할 수 있는 작물로 주목한 게 바로 사탕수수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엿기름이라든지 수수라든지 이런 농작물에서도 했어요. 근데 이 사탕수수는 지역적으로 열대라든지 아열대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농작물이죠. 효율성이나 얼마만큼 더 많이 단맛을 채취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생산성이나, 이 사탕수수는 보통 키가 한 2m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라기도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사탕수수에서 흔히 이걸 한자로 쓰면 감자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많이 기를 것인가, 그리고 재배해서 수확을 하고 나면 오래 저장을 할 수 없고 바로 부패가 되기 시작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수확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이 기다란 수수깡 같이 이렇게 기다란 것들인데, 이 기다란 것들을 어떻게 짜가지고 거기서 단맛을 즙을 짜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르기도 하고 두들기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무거운 돌로 누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걸 또 끓이는데 물이라든지 땔감이라든지, 그리고 이 한꺼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탕수수 설탕을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 흔히 이 지금 뒤쪽에 그림이 아마 있을 텐데요. 하나는 중국에서 사탕수수를 소를 이용해가지고 방아로 해가지고서는 그걸 짜는 과정을 지금 그려진 겁니다. 이 그림 자체는 1918년이지만 이건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내려오던 사탕수수 앞잡기 기계입니다. 그리고 또 왼쪽은 하와이에 한국에서 이민을 갔을 때 초기에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사탕수수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한꺼번에 대량 노동력이 투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단맛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산 공정이라는 것들이 인류의 기술, 과학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탕수수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탕수수는 여러 가지 기원 논쟁이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 발생설도 있고 이 작물이, 그다음에 뉴기니 발생설도 있고 중국 발생설도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유력하고 통상적으로 주류 의견이라는 게 뉴기니 발생설입니다. 그 뉴기니에 있었던 사탕수수가 인류가 이동을 함에 따라 가지고서는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00년 전 뉴기니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거는 이제 사람이 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뭐 뗏목이든 뭐든 타고 가면서 사탕수수를 가져간 거겠죠. 이 포유동물인 인간은 단맛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원숭이도 좋아하고요, 침팬지도 좋아하고요, 고릴라도 좋아하고요. 이 포유동물의 특징, 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벌꿀 이렇게 손으로 잡히는 다큐 같은 것들을 봤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뉴기니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던 작물을 바다를 건너 동남아시아로 갔고요. 이게 중국으로 간 거는 한 20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간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동남아에 있었던 것들이 500년경에 페르시아로 가고, 뒤에 지도로 아마 옆에 나올 겁니다. 6,000년 전 뉴기니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인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인류들과 함께 사탕수수가 건너가게 됐습니다. 동남아시아인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품종들이 있어요. 사탕수수 품종이 이제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 적응을 하느라고 굉장히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200여 년경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500년경에 중국보다 더 먼저 건너간 게 이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800년경에 지중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300년 무렵쯤 되면 이슬람 문화가 스페인 남부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스페인 남부로도 이 사탕수수가 함께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노예노동으로서 설탕을 먹기 위한 그 플랜테이션, 작은 플랜테이션 같은 것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게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으니까, 이쪽이 아니라 그 대서양과 가까운 카나리아 제도라든지 포르투갈령 마데이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탕의 이동을 왜 보냐 하면은 자연 환경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설탕을 단맛을 얼만큼 취할 수 있는 그거의 접근성에 따라 가지고 설탕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는 이 단맛이 필수품입니다. 여러분 인도 요리 좋아하시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필수품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간장, 소금 이거와 마찬가지로 설탕은 굉장히 필수품이고요. 온대나 한대 지역에서는 이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설탕은 음식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모든 지역이 아니라 온대 지역이나 한대 지역에서 이 설탕은 음식이 아니라 약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보통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여러분들 유럽의 박물관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데도 이제 와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설탕 공예품이 있죠. 설탕은 금 공예 뭐 이런 거, 보석 공예와 같이 이렇게 아주 잘 해가지고 전시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그런 과시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귀한 약재였다는 거를, 물론 이거는 모든 지역이 아니라 온대 지역이나 한대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던 게 이제 판도가 바뀌는 것들이 바로 1492년 신대륙 항로를 발견하면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항로를 발견하면서부터 더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재배를 하는, 그리고 거기서 데운 것들을 어디 유럽 지역으로 도로 가져가는 그런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처음에 이 신대륙 중에서도 가장 먼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사탕수수는 원래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잘 재배하기 때문에 그 지후에 적합한 데가 서인도 제도나 아니면은 중남미의 조금 이렇게 적도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 브라질 당시대라고 할 정도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설탕에 대한 이 권력,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일했던 노동력들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프리카 대륙에서 강제 이주시킨 그런 노예들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 19세기가 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주도하던 거에서 영국, 프랑스가 이제 세계 신대륙에 있는 거를 주도를 하면서 서인도제도, 마다가스카르, 뭐 쿠바, 자바,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또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한 섬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자바 섬에서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대규모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민지로 삼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서 재배된 설탕은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설탕이 드디어 약재가 아니라 음식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이 음식도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럽의 귀족들의 사치한 음식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16세기 정도부터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흔히 사치와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부의 척도로서 내가 얼마나 설탕을 자유자재로, 물론 이거는 향신료하고도 흡사한데요. 뭐 여러분 흔히 아는 육두구라든지 후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대륙 항로 발견의 동기가 된 것처럼 설탕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음식과 결합이 되어 가느냐 하는 것들은 설탕에 자기가 아주 친숙한 음식,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다 설탕을 넣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음식이 있어요. 신대륙에서 나오는 새로운 음식, 즉 코코아라든지 커피라든지 뭐 감자라든지 이런 것들, 옥수수 이런 것들은 다 신대륙에서 자생했던 작물인데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먹지?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섞어보는데 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에서 이 설탕을 거기다가 섞어서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음식은 음식이지만 어떤 음식이냐 하면 귀족들의 사치한 음식이었고요. 이거는 무역이라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많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듯이 삼강무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노예가 아메리카에 가고 그 대신에 아프리카에 있는 뭐 추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면직물, 유리구슬, 총기 뭐 이런 것들을 주고 유럽에서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노예를 사용을 해서 설탕이나 담배나 면화나 카카오나 럼주나 이런 열대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삼강무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00만 명이 강제 이주를 했는데 도중에 400만 명,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일단 노예로 와서 잡히고 나서 한 7년 내외밖에 안 됐다고 하는 아주 격렬한 노동들, 아주 극심하고 노동 강도가 센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탕수수는 그런데 근대화라고 얘기하는 거랑도 정치적으로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사탕수수는 정치적인 그 민주주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근대 민주정이라든지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얘기를 할 때 프랑스 혁명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은 이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인만이 아니라 다른 식민지에서도 환호를 했어요. 야, 우리도 이제 드디어 자유가 되겠구나. 야, 우리도 이제 평등해지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거는 식민지인들의 생각이고 이건 프랑스 혁명의 이런 이념들은 프랑스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세례를 받은 식민지인, 특히 이 프랑스령 서인도에서 쿠바만큼 커다란 섬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아주 적합한 기후여서 그 당시 유럽의 설탕의 절반, 2분의 1이나 공급했던 생도밍고 섬에서 노예들이 봉기를 했습니다. 당시 생도밍고 섬에 있던 노예들이 10여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노예들이 봉기를 하니까, 자, 프랑스 혁명이 일단 그 루이 16세 황제를 몰아내고 국민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 프랑스 국민공회에서는 모든 식민지에서 노예제를 폐지하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도밍고에서도 노예제가 폐지된 거죠. 근데 그로부터 8년 뒤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노예제를 다시 부활하겠다. 그러면서 생도밍고 섬에 프랑스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그 결과로 1804년에 생도밍고 섬은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아이티, 최빈국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아이티 이 생도밍고 섬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한다고 다른 작물은 모두 심지를 않고 폐허화시킨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을 했지만 사실상 따로 재배할 작물도 없고 거기다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독립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오늘날 21세기까지도 최빈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IT 독립하고 보듯이 이 사탕수수는 어떻게 보면 신대륙에서의 노예들이 노예제에 대한 부당한 것들을 저항하는 그런 움직임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구 각국이 노예제를 폐지하기 시작한 거는 프랑스는 1848년이나 되어서야 한 40년이 넘죠. 한 40, 50년 뒤에서나야 노예제가 폐지가 됐고요. 영국이 가장 먼저 폐지를 했습니다. 영국은 일찌감치 1807년에 이 생도밍고 섬에서 일어나는 그 노예제들의 반기를 보면서 영국은 선제적으로 1807년에 노예무역을 폐지했고 1833년에는 노예제도를 아예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807년에 노예 무역을 폐지했다는 건 노예제 자체를 폐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진일보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일보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알듯이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서는 노예제가 폐지된 게 1865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제도는 유럽에서 18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노예제가 폐지됐지만 노예제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이 사라졌냐? 그건 아니에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경영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아주 저임금으로 노예만큼이나 박한 그런 저임금 노동자로 대량 들어온 게 우리 쿠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쿠바나 아니면 하와이나 아니면 조선인들도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나왔듯이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은 노동력 자체는 노예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 중간 과도기적인 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다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착집이 된 것들을 정제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농공업화가 일어났고요. 대량 생산을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 48시간 이내에 빨리 잘라라든지 착집을 빨리 하라든지 분쇄를 하라든지 이런 시간 규율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자, 분업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집을 한다든지 가열을 해가지고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기능공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단맛을 좋아하는 본능을 가진 어떤 포유동물인 인간이 단맛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대량 경작할 수 있는 사탕수수 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설탕의 경작물인 사탕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타나서 근대화, 산업화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탕무, 다시 말해서 사탕수수와 버금가게 설탕을 만드는 주요 작물인 사탕무가 18, 19세기에 유럽에서 어떻게 탄생하고 발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탕무가 개발되는 것들은 유럽의 근대화, 산업화, 세계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열대 작물인 사탕수수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영국은 과거 보호무역주의, 그 관세를 높이고 했던 그런 중상주의 정책에서 자유무역주의로 변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1846년 곡물법을 철폐하는 거고 항해조례를 폐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인데요. 이때부터 곡물, 밀과 같은 그런 곡물만이 아니라 주된 작물들, 농작물들이 거의 다 관세를 점점 낮추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설탕 같은 경우는 1874년이 되면 완전히 관세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식민지가 아닌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영국에다가 설탕을 수출해도 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1869년에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를 삥 돌아가지고서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에즈 운하를 통하면은 거리가 그만큼 단축됐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19세기 중후반 영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주의가 그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그럼 도대체 왜 영국은 이런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했을까? 그거는 일단 자기네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굳이 농산물을 하는 것보다는 누구의 것이라도 프랑스령 식민지든 아니면 스페인 거든 어디에서든 값이 싸면 우리는 무조건 다 사들이겠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생산하니까 세계적인 면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냥 다 무관세로 다 받아들일 거야. 이건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 신대륙에서 그 넓은 영토에서 노예제는 폐지됐어도 아주 단가가 낮은 아주 가격이 싼 그런 농산물이 유럽으로 특히 영국으로 무제한으로 들어온다는 걸 뜻합니다. 영국은 왜 이런 걸 했을까? 영국은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 설탕 자유무역이 영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일단 노동자들이 식사하는 거를 줄일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 점심시간에 이런 스푼이 뭐냐 하는 것보다 설탕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저가로 고열량을 공급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점심시간, 식사시간을 단축하는 건 바로 노동시간의 연장하고도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노동자만이 아니라 군인에게도 마찬가지죠. 군인들이 싸움에 있어서 불 떼고 하기보다는 아주 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간편하게 행군할 때도 먹기 좋게 할 수 있었고, 군인들이 야전 전투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서도 식사 시간 단축, 행군할 때 간편, 또 열량 공급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되니까는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여성들은 집에서 매일매일 밥이 아니라 빵이든 뭐든 먹을 거를 준비했던 거에서 그 준비가 단축되고 그 대신 여성들도 다 일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군인, 여성, 다시 말해서 하층 계급까지도 전부 설탕 보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영국은 산업혁명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들이 그 당시를 보여주는 이 사진들이고요. 이 뒤에 사진들이 보면 비루하게 차려입은 길거리에 선술집 같이 생긴 데라든지 아니면 기숙사 같은 그런 데서 여성 노동자들이 빵에다가 잼을 발라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비스켓 같은 걸로 군인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식민지가 적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도 나도 설탕을 먹고 싶은데 나도 단맛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학자죠. 프로이센,
독일로 아직 통합하기 전이기 때문에 프로이센이었습니다. 프로이센의 마르그라프라고 하는 화학자가 말 사료였어요. 원래 무가. 이 사탕무라고 하지만 무 같은 이 사탕무, 그 슈가 비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비트가 말 사료로 쓰였던 건데 보니까 단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가끔 김장할 때 보면 야 무가 달어 이런 것처럼 그 단맛이 나는 거를 이제 추출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 무에 있는 함당률, 설탕이 얼마나 들었을까는 1.3에서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747년에 이걸 개발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리고 1800년대가 돼서 이제 계속해서 야 어떻게 해야 무에서 단맛이 더 많이 날까 이제 여러 가지 시도도 하고 뭐 개발을 하고 그런 결과 5~6%밖에 안 됐지만 경제성이 없었어요. 오늘날 어느 정도길래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날에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1.3%든 아니면 5~6%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탕무를 심었다고 사탕무에서 모두 설탕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탕무가 그 단맛을 많이 함유하도록 날씨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기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탕무는 자연적인 조건에서 나는 열대 사탕수수 작물하고 다르게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다. 그리고 식민지가 없었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이 단맛을 쟁취하기 위해 그거를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작물이 바로 사탕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탕무가 1800년대까지만 해도 5~6%밖에 안 됐다는 거는 그 실용화될 가능성이 적은 거거든요. 여전히 물론 열대, 아열대에서 배를 싣고 와야 되는 그런 뭐 운송비라든지 뭐 아니면 거기 뭐 노예 노동이든 아니면 노동자든 이런 것들을 고용해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지만 여전히 경쟁력이 열대 사탕수수가 강했던 거죠. 그런데 19세기 후반,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영국이 자유무역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의 농업국가들이 파탄이 나게 된 거예요. 밀농사를 하더라도 저 광활한 캐나다, 미국의 오늘날에도 밀 시장은 다 저 신대륙 밀이 다 주도를 하고 있죠. 이런 밀에서 너무나 싸게 들어오는 밀을 여기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아니면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에서 과거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밀농사로 단가가 맞지를 않는 거죠.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바로 언제 벌어졌냐면 19세기 후반에 벌어집니다. 1873년 그게 유럽의 농업공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농민들이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손해를 보니까. 농민들의 저항은 뭐겠어요? 그러다 또 굶어 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이러느니 내가 유럽에서 난 떠나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가겠다. 이런 이민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웰컴이겠지만 유럽의 각국은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빠져나가고 농촌이 피폐화되고 가난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탕무였던 겁니다. 사탕무는 예전에는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5%밖에 안 됐는데 이때쯤이 되면 야 과학자들 너네들 이런 거 좀 연구 좀 해봐. 어떻게 해야 더 달게 만들 수가 있는지, 어떤 기술을 해야 되는지, 어떤 퇴비를 더 많이 써야 되는지, 얼마나 땅을 깊게 파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너네 농업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정부가 재배 장려금을 주고 농민들에게 너희들 밀은 심지 마라. 밀을 심으면 경쟁력이 안 된다. 경쟁이 안 되지만 사탕무를 하면 이 사탕무로 거기에서 설탕을 추출을 하면 그걸 가지고 영국에다 수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탕무는 그냥 농작물이 아니라 수출 상품이 되는 거죠. 정부가
재배 장려금을 준다든지 수출 보조금을 준다든지 과학자들이 연구 개발금을 하듯이 막 경쟁적으로 야, 이 사탕무의 함당률을 높이면 뭐 얼마 줄게 뭐 현상금 걸듯이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생겼냐? 각국에서 자국민의 소비자에게 설탕을 먹으면 설탕 소비세를 부과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한, 영국은 자유무역으로 됐지만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관세를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아주 부유하고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어야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제당 기술이 발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아까 1800년대 초가 뭐 5, 6%밖에 안 됐다면 이 5, 6%가 된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그게 나폴레옹 때 대륙 봉쇄령을 해가지고 영국 식민지에서 들어오질 못하니까 뭐 해외 열대 지역에 설탕이 못 들어오니까 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5% 됐던 게 이 시기 19세기 후반이 되면 17% 이상으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생산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14년에 전 세계 설탕에서 작물의 비중을 보면 사탕수수가 52%, 유럽 지역에서 나는 사탕무가 48%나 됩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죠. 오늘날에는 사탕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20%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탕수수의 버금가게 높은 그런 생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9세기 후반에 이 사탕무가 유럽 근대 국가의 국책 사업으로 아주 번성하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동아시아에도 사탕무를 재배하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의 만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의 평안도, 황해도 1920년대죠. 조선에서는. 아니면 일본의 홋카이도에서 사탕무 재배가 시도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선에서는 1920년대 사탕무 경작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이거는 제가 유럽에서 사탕무가 1.1%대에서 어떻게 해서 17, 18%대까지 올라갔는가 하는 것들은 정부가 재배 장려금을 준다든지 수출 보조금을 준다든지 연구 개발비를 농민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과학자들한테도 주고 연구소에도 주고 막 이런 노력하에 만들어진 건데 식민지 조선에 이 사탕무를 재배하는 농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그 혜택은 어디에 갔냐? 이 사탕무 경작을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일본의 제당 회사인 대일본 제당 회사라고 하는 이 제당 회사가 사탕무 재배 지역을 황해도, 평안도 하고 거기에 대일본 제당 공장을 세웠는데 이 공장에게만 유리하게끔 거기다 뭐 철도를 세운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했지만 정작 농민들한테는 농민들이 처음부터 하루아침에 사탕무가 함당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의 조선 총독부, 일제 조선 총독부나 대일본 제당 같은 경우는 사탕무 종자, 유럽에 있는 종자를 그대로 조선에다 갖다 심으면 똑같이 유럽과 똑같이 15%, 17% 이렇게 나올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건 전혀 오판이었죠. 결과적으로 1920년대 조선에서의 그 사탕무 경작은 실패하게 됐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재배 장려금이나 수출 보조금이나 연구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사탕무를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해서 함당률을 높일까? 과학자나 농민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들이 계속 됐다면 식민지적 농업 경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사탕무를 재배하는 것들은 조선의 농민들에게 어떤 뭐 장려금을 많이 주고 함당률이 높으면은 뭐 얼마를 준다고 뭐 경쟁을 한다든지 이러지를 않고 어떤 거였냐? 유럽의 유일한 혜택으로 치면은 종자대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사탕무 종자를 다 유럽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가장 이거에 선구적이어서 독일에서 사가지고 온 사탕무 씨앗을 심으면
씨앗값은 무료지만 그거의 농사를 1년 지었을 때 망쳤을 때 함당률이 낮다든지 아니면 장마가 많이 졌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수확량이 적었을 때 조선총독부가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거죠. 사탕물을 재배하면 재배할수록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만회하는 것들이 조선총독부가 없었기 때문에 농민들로서는 사탕물을 경작을 하면 내가 올해 농사를 망치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1, 2년 심어보고 점차 이 사탕물 재배를 기피하고 도망가고 사탕물을 심으라고 강제하고 이런 쫓고 쫓기는 싸움들이 1920년대 되다가 결국 1929년 대공황으로 완전히 사탕무 재배를 실패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탕무는 사탕무라는 작물만 심으면 거기에서 설탕이 쑥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함당률을 어떻게 높은 함당률로 높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장려라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년,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서포트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들이 이 사탕무 재배였는데, 식민지 농업경영이라는 거는 조선총독부가 조선 농민에게 그런 인센티브는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에도 제주도 지역에서 자립을 하겠다 그래서 쿠바 혁명이 있고 나서 이 사탕물을 제주도에 재배하는 거를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어요. 왜? 그거를 사탕무 농업을 한다는 것들은 사탕무 농민에게 지속적으로 재배 장려금, 보조금, 연구개발비 5년, 10년, 20년 정도를 지켜볼 수 있는 정부의 서포트가 없으면 이건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농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이 사탕물을 수출하는 수출지가 바로 유럽에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운송비가 적었던 거죠. 단가만이 아니라 단가가 그 사탕무 농사를 짓는 비용이 적게 들지라도 사탕수수는 재배해서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이 유럽 지역으로 운송되는 운송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면 유럽의 농업국가에서 생산된 사탕무 설탕은 영국으로 가는데, 가장 최대 소비 시장인 영국으로 가는데 운송비가 아주 적게 들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사탕무 재배지가 그래서 왜 유럽과 미국 이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설탕 생산량이 급증을 하면서 이제 수출도 증가를 했지만, 이건 유럽의 농업국가입니다. 유럽의 농업국가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급증을 하면서 사탕무 설탕이든 사탕수수 설탕이든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노예 플랜테이션에서 운송이 됐던 공급되었던 때보다 이 19세기, 20세기가 되면 소비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급증하고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소비가 급증하고 각종 식재료에 설탕이 하고 이제 섞여서 조미료로 들어가고, 이거는 바로 식품 산업화의 감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 시기에 식품 산업에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것들을 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발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유가 있습니다. 이 우유 같은 경우는 무역품으로는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 쉽게 상하죠. 또 액상이죠. 그리고 어디에 뭐 담는 용기도 마땅치 않죠. 아주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1802년에 가루인, 분말로 만드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또 아니면 1856년에는 설탕과 해서 종류를 하는 연유로 만드는 거라든지, 아니면 1867년에는 아기용으로 만드는 조제 분유가 여기저기서, 물론 이건 하나의 발명가만이 아니라 여러 발명가들이 나왔습니다. 또 코코아 같은 경우도 코코아 분말에서 분말과 버터가 분리되고 코코아 버터에 설탕을 넣는 것들이 되면서 아예 1876년쯤 되면 설탕에 코코아 버터, 분유 이렇게 합치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 나오는 거죠.
이 결과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여행 갈 때 흔히 가장 잘 소비하는 여러 가지 설탕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각종 빵이라든지 쿠키라든지 과자라든지 뭐 마카롱이든 그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전통에서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고 새로운 식재료들이 합쳐지면서 아주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유럽 각국의 소비량이 급증을 하는 것들은 불만을 한쪽에서는 만들게 됩니다. 누가 불만을 가졌을까요? 영국 소비자들은 아주 좋죠. 거기는 일찌감치 자유무역을 했으니까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누구나 다 설탕을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랬는데 유럽에서는 사탕무 진흥 정책을 펴다 보니까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면 설탕 소비세나 관세 여기에서 된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사탕무 생산국인 소비자는 수출하는 영국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설탕을 구매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탕무 생산국의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고 내가 왜 이렇게 더 비싸게 먹어야 돼? 내가 사탕무를 재배해서 했는데도 난 가격이 너무 비싸게 먹어 하고 또 사탕무 생산국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랴 뭐 기술 개발비를 주랴 하느라고 보조금 경쟁으로 재정 적자가 나게 됩니다. 결국 1902년이 되면 영국을 포함해서 사탕무 생산국이 전부 다 국제회의를 열어요. 나도 내릴 테니까 너도 내려라. 모두 다 보호관세를 내리자. 이제는 영국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다 설탕 자유무역 시장이 된 거죠. 흔히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야 우리 100년 된 가게야 우리 한 100 몇십 년 된 가게야 보면 대체로 이 19세기 중반부터 이런 것들에 먼저 뛰어든 그런 가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사탕무의 활황은 열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열대 지역에서 사탕수수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지역. 물론 이게 열대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있는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열대 지역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지역은 이미 식민지가 됐던 거기 때문에 유럽 사탕무보다 싸고 우수하든지 더 싸게 만들어야 돼. 첫 번째 선택이죠. 두 번째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 꼭 유럽에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시장에다 팔자. 아니면 세 번째로는 사탕수수는 더 이상 안 돼. 전망이 없어. 다른 작물로 바꾸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사탕무보다 싸고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을 기계화하고 임금을 더 낮추고 이러면서 또 새로운 시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쿠바, 하와이, 그 다음에 자바입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사탕수수 생산지였던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열대 작물로 전환을 합니다. 아예 안 되겠어. 포기. 그리고는 커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쿠바나 하와이는 유럽인들이 이주를 많이 했던 미국에 수출하는 걸로 그 시장을 돌리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1959년 쿠바의 카스트로가 혁명을 일으켰을 당시에 쿠바와 미국의 관계에서 쿠바의 농장의 70%가 미국인 소유일 정도로 그런 것 정도로 쿠바지만 사실상 그 소유지는 미국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바나 하와이는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아시아의 자바, 이 인도네시아죠. 여기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습니다. 여기는 어느 시장을 공략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사탕수수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뉴기니에서부터 동남아시아, 페르시아, 지중해로 가는 이 루트에 원래 거기에 수천 년 전부터 토착화됐던 인도네시아 물론이지만 인도라든지 아니면 200년경부터 재배를 했던 중국 시장의 설탕을 판매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전통적인 사탕수수 재배지가 아닌데도 설탕 소비 지역으로 비교적 인도나 중국처럼 생활 필수품은 아니지만 일본 귀족의 사치품으로 사용됐던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자바 공동체의 공동체적인 그런 노동력을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제당업 연구소를 만들어서 품질을 관리하고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원료 재배로서 사탕수수, 열대 사탕수수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기존의 아시아 재래당 시장에 공략을 하는가였다면, 또 한편으로는 영국이나 프랑스의 자본이 아시아 재래당 시장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홍콩 정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콩에 사업지를 뒀지만 그 자본은 영국 자본이었습니다. 영국이 1870년대 이후에 근본위제로 전환하면서 은 시세가 하락하자 은본위제였던 중국으로 자본 진출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제당 회사가 이화양행이라든지 태고양행입니다. 이 태고양행은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하는 항공사도 가지고 있는 아주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죠. 이 두 회사들이 바로 제가 사탕수수나 사탕물을 한 거는 원작물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원료당을 만드는 거였다면, 이 원료당을 우리가 흔히 먹는 하얘지는 그런 정제하는 그런 거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정제당 사업입니다. 원래는 홍콩에 정제당 회사를 차릴 때 그 원료를 공급받으려는 거는 중국의 광둥이나 후젠 지역이었습니다. 이 광둥이나 후젠 지역은 아까 제가 뉴기니에서 갔던 때 주로 중국의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던 광둥이나 후젠에서 주로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었거든요. 문제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잘했던 이 사탕수수 재배가 그 자체로는 어느 정도 전근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이제 근대 산업혁명 이전의 기준으로는 생산성이 높았을지 모르지만, 아예 이렇게 플랜테이션을 해가지고 뭐 제당업 연구소라든지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산업혁명과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플랜테이션 경영에 비해서는 품질이 나빴어요. 어떤 농가는 사탕수수 함당률이 높고 어떤 농가는 사탕수수 품질이 낮고, 이래서 품질도 고르지 않고 재배량도 불확실하고 이랬지만, 반면 자바 원료당은 이미 플랜테이션 경영으로 품질도 우위였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홍콩 정제당은 원료를 중국에서 이 자바당으로 바꾸게 됩니다. 중국 땅의 광동 지역이나 푸젠 지역은 사탕수수 지역이 모두 몰락을 하고 사탕수수 대신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걸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00년대 무렵의 일입니다. 1890년에서 1900년대. 그래서 중국에서 사탕수수 재배 지역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에서도 이 자바당이 들어오면서, 인도는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서도 그거보다는 그냥 자바당을 수입해서 하는 게 더 단가도 더 싸고 더 좋다 이러면서 점차 그 기존에 있었던 재배 지역이 몰락하게 됩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정제당은 이와 함께 시장을 개척할 때 문명화 담론을 유포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요, 설탕을 보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재래당, 뭐 오키나와당, 그래서 원당이 뭐 여러 가지 뭐 미네랄도 많고 뭐도 많고 영양가도 많다 그러면서 많이 사오지만, 이 당시에는 뭐라 그랬냐면 하얗고 뽀얗고 이런 거는, 정제당은 문명화의 상징이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얗다. 그래서 이것들이 문명화된 것이다. 문명의 상징이다. 이 재래당, 다시 말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과거 전통적인 제작 방법으로 했던 건 그 안에 사탕수수 껍질도 줄기도 들어갈 수 있고 그 흙도 좀 들어가서 시커먼 거고, 그러면 흙을 먹냐? 그러면 안 되지. 안 좋은 거야. 더러운 거야. 비위생적이야. 위험해. 낙후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재래당은 야만적인 거, 정제당은
문명화의 상징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정제당을 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고 이것도 서구의 산업혁명으로 해서 원심 분리기나 진공 탈수기와 같이 해서 그 기계화하면서 예전에 그 당밀이라고 그러죠. 당밀을 포함했던 게 표에 있을 텐데요. 제당 기술의 발전은 한밀당, 색깔이 짙으면 짙을수록 기술이 덜 발전된 것이고 하얗면 하얄수록 훨씬 더 순수한 설탕을 농축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은 이 한밀당은 냄새도 나고 색깔도 있고 이 꿀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것들이 있는데 정제당이 될수록 다른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단맛을 높여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밀당은 좀 액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제당으로 될수록 이게 분말로 되기 때문에 무역상품으로 훨씬 더 유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밀당에서 정제당으로 이동하는 이 변화하는 과정은 제당 기술의 발전이자 또 한편으로는 전통당, 재래당의 몰락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거를 문명화되는 과정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각국이 농업공학 타겟책으로 유럽 상품 작물인 사탕무 재배를 장려했고 설탕 산업이 장려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재래당 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서 이러한 정제당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와 문호개방 이후 조선에서 설탕의 쓰임새와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에 대한 문헌들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가 온대 지역이기 때문에 사탕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그럼 단맛을 안 먹었냐? 단맛을 먹었죠. 엿이라든지 꿀 이런 걸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작물, 보리라든지 이런 수수 같은 데서 했던 거에서 먹었지만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오는 그런 설탕을 접한 것들이 기록에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광동이나 후젠 지역에서 베이징이나 이런 지역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우리나라에 오는 사신들이 야, 조선왕 선물이야 이러면서 주는 그런 어떤 무역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409년에 이제 공녀 가족이 여러 가지 금은 보화랑 같이 바로 사탕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사탕이라는 건 재래당이었기 때문에 분말의 형태가 아니라 항아리로 오는 거였죠. 1421년에 후쿠오카 남부에 있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관료가 토산물을 우리에게 이제 바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사탕 50근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명나라의 정사가 또 하기도 하고 오키나와의 전에 있었던 왕국이죠. 류큐 왕국에 물자를 청하는 교육을 청하는 거를 하면서 귀중품이라고 한 것들이 후추, 정향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설탕을 바쳤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고정적으로 오는 무역품이 아니에요. 아주 가끔 간헐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항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아주 희귀한 그런 무역품이다 보니까 이걸 누가 먹었냐. 왕실에서 왕이나 아니면은 대비, 왕비, 왕자 이런 사람들이 아플 때 아주 중병이 걸렸을 때 이제 오늘날로 치면 링거라고 할 수 있죠. 세종의 부인인 소원왕후가 병이 나서 사탕을 먹고 싶다 그랬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첫째 아들인 문종이 마침 이 설탕을 얻게 되면서 무역품으로 오키나와에서 이렇게 온 설탕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꼭 먹고 싶어 했던 거였는데 이제야 도착을 했네요 하면서 어머니 제사상 휘덕천에다가 바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는 1834년이긴 한데요. 이 감귤차에다가 설탕가루를 넣어서 올려서 먹어라 이런 아주 약재로나 쓰였던 것도 아주 중환자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나 먹었던, 또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왕실에서나 먹었던 아주 귀한 약재였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귀한 약재를 우의정이나 아니면은 장관급 되는 사람들이 병이 위독하다고 할 때 왕이 이렇게 귀중한 약재를 하사를 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신하를 아낀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각별히 여긴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 야, 이건 정말 구하기 힘든 거야. 내가 신하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자애로운 왕인지 알지? 그런 거의 증거품으로 바로 이 사탕가루를 썼습니다. 그러다 우리 1876년 문호개방 개항이 된 이후에 설탕 문명화론이 유입됩니다. 이 설탕 문명화론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정제당 문명화 담론이 재래당 시장이었던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재래당 시커멓거나 색깔이 있는 그런 한밀당 대신에 너희가 왜 하얀 설탕을 먹어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거였다면, 이걸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을 지지했던 문명 개화론자들이 수용을 했고요.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문명 개화론자들은 우리가 서구인처럼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서구식으로 의식주나 아니면 관습까지도 다 바꿔야 된다. 제도나 사상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의식주까지도 국민들이 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머리를 단발을 하고, 그 다음에 게다 대신에 신발을 신기를 하고, 1000년 동안 고기를 안 먹던 일본이 고기를 먹기 시작을 한다든지,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설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옥, 양복, 단발, 이게 바로 부국강병과 문명국으로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일본의 설탕 문명화론은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일본의 그 근대화로의 길을 롤 모델로 삼는 개화파에다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880년대부터 90년대 들어왔던 이런 서구 선교사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설탕이 생활 필수품이 되어 있었고, 갖가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온갖 그런 것들이 발달해 있는데, 조선에 와서 초가지붕 밑에서 저 사람들은 설탕을 친 차가 얼마나 향긋한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시아인은 배가 빵빵하게 팽창될 때까지나 먹지만 우리 서양인은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고, 우리는 위가 작고 조금 먹지만 영양가가 있어서 이렇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우리는 강대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우월감과 또 열등의식을 조선인에게 불어넣었고요. 그런 열등의식들이 한국의 개화파들이 또 갖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약재로 썼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전근대 문호개방하기 전에 약재로 썼던 것들이 아니라, 나는 문명국의 군주다. 문명국의 왕이고, 나는 이렇게 서구 열강과 마찬가지로 대등하게 지도자로서 행세를 하려면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외교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교적인 행위를 나타내주는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설탕에 버무린 호무라든지, 여러분 커피를 고종이 엄청 좋아했다는 얘기들은 시중에 많이 널려 있죠. 커피를 왜 먹었을까? 커피가 맛있으니까? 나중에 먹다 보니까 커피에 중독이 됐겠지만, 처음의 시작은 어떤 것들이냐 하면은 바로 유럽식의 식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유럽의 군주와 마찬가지로 나도 어떤 근대적인 문명화된 군주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물로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종이 야행성이었잖아요. 그래서 파티를 해도 저녁 때 합니다. 밤에 하고, 밤에 파티를 할 때 갑자기 밤중 1시에 일어나서 복장을 입고 시중들이 다 와가지고 샴페인을 들어라, 사탕과 과자 먹어라, 입담배를 펴라. 이 모든 게 뭐냐면 서구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 문화를 나는 졸려서 안 먹을래요 해도 막 억지로, 우리 또 강권하는 문화이죠. 한 숟갈만 더 먹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주머니에 넣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 주로 파티를 많이 했던 것들이 석조전에서 있다고 합니다. 물론
물론 이거는 고종만 먹은 게 아니라 돈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설탕에 관련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설탕을 직접 우리는 요리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약으로만 썼기 때문에. 그러면 설탕으로 된 완제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설탕으로 만든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는 상인한테 대지주들이 이런 설탕과 연관된 뭐 사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특별한 호사적인 사치스러운 음식으로 사 먹습니다. 아주 비쌌는데 이 당시에 쌀이 풍년이 들면 과자 매출이 매우 올라갔다. 그런 기록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 당시에는 고가의 사치품으로, 문명적인 사치품, 고열량품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전통적으로 설탕은 왕실의 고귀한 약재로 쓰였으나 문호개방 이후 문명화의 상징이자 호사스러운 그 이국적인 호사 음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설탕의 쓰임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설탕 쓰임새가 어떻게 변화하고 누가 왜 이렇게 설탕 쓰임새를 다양하게 구사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문호개방 이전에는 설탕은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약이었죠. 그리고 그때 음식의 단맛을 내는 감미료는 꿀과 엿이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이 오늘날 후식 같은 걸로 많이 했던 뭐 떡 같은 그런 병과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뭐 식혜라든지 수정과나 이런 음청류, 마시는 음료로 해서 병과류, 음청류에 들어갔던 건 꿀이나 엿이었습니다. 그런데 문호개방 이후에 이제 개항 이후 1910년대까지가 되면 꿀보다 더 고가로 고급적인 감미료로 설탕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엿이나 꿀을 쓰는 거는 조금 낮은, 이렇게 음식도 약간의 서열들이 다 있죠. 그 서열이 있으면 꿀차 타주는 것보다 설탕물을 타주는 게 훨씬 내가 더 대접을 받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재로는 그럼 안 쓰였냐? 약재로도 여전히 쓰였어요. 그래서 설탕은 감미료나 약재로 쓰였고 이 감미료나 약재로 쓰였다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라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쓰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설탕을 구경조차도 못했던 거죠. 그렇지만 설탕은 다른 음식과 단맛을 내는 병과류나 음청류가 아닌 다른 음식과는 연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 당시에 설탕의 쓰임새였습니다. 그러다 20년대, 30년대가 되면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엘리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전통적인 어떤 식생활 문화, 식생활만이 아니죠. 의식주 생활 문화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 제기냐? 예전에는 음식을 먹을 때 남자, 여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상에서 밥을 먹질 않았어요. 어른 따로, 애 따로. 그리고 신분이 높은 양반, 귀족이 먼저 먹고 그 상을 물리면 그 상을 받아서 또 그거보다 신분이 낮은 또 사람이 먹고 맨 나중에 먹는 것들이 여성들이나 아니면 노비들이나 허드렛 일 하는 이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양반 뭐 이렇게 어른들 보면 밥을 꼭 남기는 분들이 있어요. 반찬도 깨끗하게 안 먹고. 왜 그러냐? 그 상을, 반찬을 남겨야 그 다음 상을 물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먹고, 어떻게 보면 그 먹던 상을 계속 대물림하는 것들이 신분이라든지 남녀도 엄격하게 차별이 됐죠. 여자들이 밥을 갖다가 하긴 했지만 여성들은 밥 먹는 서열에서 제일 나중이었어요. 시어머니쯤 되면 높아지면 모르지만 며느리, 딸,
뭐 이쯤은 남자들이 다 먹고 남은 그런 것들을 먹는 거였고, 뭐 신분이 그거보다 더 낮은 노예들이나 노비들의 여자 종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굉장히 차별적이었던, 우리가 조선시대 신분제 차별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엄격한 신분제 차별이 일상의 복장이라든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차별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던 신여성들이죠. 이런 엘리트 여성들이 보니까 일본 가니까 일본도 원래 차별이 있었지만 서양을 보니까 달랐더라 하면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그 바뀌는 과정을 보고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죠. 즉, 한 집안의 며느리, 뭐 이렇게 제일 지위가 낮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한 집안을 이끌어가는 주부야. 내가 주된 역할을 하면서 남편, 아이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부인 거야. 그러면서 그 주부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통적인 그런 여성 차별이라든지 격식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일본에 유학을 갔던 신여성들이 모두 다 이런 주부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고, 초기에 했던 그 신여성 가운데 나혜석이라든지 아니면 김일엽이라든지 해서 보다 더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근대적인 개인의 주체로서 여성상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지금 얘기하는 주부 담론을 주도한 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흐름으로서 그 근대적인 가부쟁제 하에서 현모양처가 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왜? 그게 전통사회에서 며느리보다는 훨씬 더 위상이 높은 거다. 그러면 한 식탁 안에 모두 다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영양을 잘 챙기고 또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하고 또 이런 뭐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근대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식생활 개선인 거죠. 이른바 신식요리법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1920년대 유학 갔다 와 바로 와서는 일본식 뭐 스키야키라든지 일본식 돈가스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여성 며느리들을 둔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아니, 여학생 출신들에게 장가를 들으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다. 이게 무슨 밥이냐. 그리고 예전에는 뭐 생일상도 아침상으로 거하게 차렸는데 이 사람들은 갔다 와서 아침은 좀 가볍게 먹고 저녁을 거하게 먹는 게 좋아요.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했는데 30년대쯤에 이 주부 담론으로 더 발달이 되면서는 기존에 있던 조리법을 거기에 새로운 근대적인 그런 요리법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퍼지기 시작할 때 보면 여러분들 요즘 뭐 불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고기에다가 양념에다 설탕 들어가 가지고서는 뭐 몇 대 몇 비율 해 가지고서는 하는 것 같은, 예전에는 간장만이나 뭐 이런 것들로 했다면 그런 기존의 음식에 설탕을 넣으면 훨씬 더 맛이 부드러워지니까 더 맛있다라면서 이런 것들이 보급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바로 설탕이 감미료로서만이 아니라 조미료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김치를 담글 때도 설탕을 사용을 합니다. 요즘도 음식점에 깍두기 같은 거 담글 때 사이다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설탕을 살짝 먼저 뿌리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소개하는 요리법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당시에 만들어진 요리법들이에요. 기존에 있던 김치 담그는 법에 설탕을 이렇게 넣으니까 훨씬 맛이 더 부드러워지고 풍부해지더라 하면서 이제 뭐 김치류, 부식류, 뭐 장류,
기존의 단맛으로만 쓰던 용법에서 훨씬 더 용도가 확장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가정 요리, 우리가 음식에서는 집에서 해먹는 집밥이 있고, 그다음 바깥에 나가서 사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설탕의 쓰임새가 다각화됐다는 건 주로 집에서 먹는 집밥이 이렇게 짱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번엔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의 이렇게 범위가 짱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설탕에 이제 여태까지 맛보지 않았던 새로운 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첫 번째가 바로 이민과 외래 음식입니다. 문호 개방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미국인도 오고 영국인도 오고 프랑스인도 오고 그랬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온 거는 일본인과 중국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주할 때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이 이동이 될 때도 사람의 이동 경로와 같이 따라서 이동을 하듯이 음식은 사람이 이동을 함에 따라 가지고 같이 이동을 합니다.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는 바로 1882년 임오군변 이후입니다. 임오군란으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맺게 됐고, 중국인 상인들이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리면서 주로 많이 왔던 중국인들 출신이 산둥성과 광둥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이 자기네들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을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만든 거였죠. 그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자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자장면을 맛본 조선인들이 같이 주로 이 산둥성에서 와서 일했던 그 쿠리들이라고 하는 중국인 화교들은 부두 노동자로 많이 일했거든요. 인천의 부두 노동자로 일하면서 거기 이 사람들의 고향 음식이 짜장면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변천이 돼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자장면처럼 됐지만 이런 장으로 해서 면을 비벼 먹는 것들이 발달돼 있죠. 중국은 이런 호떡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중국인이다 해서 호인들이 만들어서 외인들이 만들면 외떡, 호인들, 중국인들이 만든 호떡이었는데 이 호인들이 만든 떡에도 보면 거무스름한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중국 음식이 달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왜 기름이 많을까는 중국에서는 200년경에 이미 광동성과 후젠성쯤에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설탕을 사용하는 용법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부 만주 지역은 세계적으로 콩의 원산지이기도 해요. 콩은 바로 콩기름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름을 사용하는 북부 만주 쪽에 있는 콩기름을 사용하는 음식과 남쪽에 있는 설탕, 그 다음에 거기에 갖가지 재료들이 어우러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음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중화반점이나 호떡집과 같은 것들은 중국의 전통 요리에서 꼭 들어갔던 식재료였던 기름이나 설탕을 사용하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름이 흔하지도 않았고, 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 비싸잖아요. 그거 같이 비싼 것들을 그렇게 흔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새로운 기름 맛을 본 조선인들이 아주 굉장히 반기게 되죠. 그 중국인들은 이게 돈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걸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화반점 아니면 중국식 식당, 오늘날에도 아주 고급 음식점이지만 이 굉장히 커다란 그 자본으로 이제 중국인들이 자본 투자를 해가면서 인천 아니면 경성 이런 데다가 대규모 커다란 식당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돈이 없는 화교들은 작은 호떡집을 해서라도 커다랗게 부를 이루게 됩니다. 중국의 전통 음식에서 기름과 설탕을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던 중국 요리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국적이고 새로운 맛으로 받아들여지면서 1882년 이후에 들어왔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장사했던 상업활동을 했던 것 중에 가장 번창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점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음식점은 고가였기 때문에 상류층이 주로 다녔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이야 자장면이 대중 음식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일제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중화반점은 아주 상류층이나 갈 수 있는 고가의 음식점이었습니다. 중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온 것은 일본인입니다. 나중에 가장 많이 들어올 때 한 70만 명 훨씬 넘게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와서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로 그 손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경제 활동이 바로 이 먹는 장사였습니다. 먹는 장사 중에 일식인가? 일식 아니고 과자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떡 장사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 아까 호떡 할 때 중국인들을 약간 이렇게 이제 조금 낮게 흔히 부르면서 호라고 붙이듯이 일본인들을 외라고 붙였기 때문에 외떡 장사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왜 외떡 장사를 했을까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재래당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가 흔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에 설탕이 달다고 느끼지 않는 조미료로서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되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했다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안 했고 주로 일본의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해서 받은 그런 무역의 대가품으로 받은 거였기 때문에 설탕을 사용하는 음식 종류가 병과류나 음청류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자가 발달이 된 거죠. 물론 이런 과자들도 일본인들이 모두 다 먹었던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일본의 귀족층들, 사무라이나 이런 귀족층들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전통 음식들이 문호 개방 이후 일본에서도 설탕이 많아지니까 이게 더 발달하게 된 거죠. 대표적인 것들이 콘페이토라든지 별사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옥춘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이런 막 알록달록한 사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일본의 전통 병과류였는데 이게 조선으로 넘어오면 고가의 과자류가 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과자들을 한 말에 대지주들이 사 먹었던 건 바로 이런 콘페이토, 이 옥춘당이라고 하는 호우라이 마메라든지 아니면 뭐 샌베이라든지 이런 과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맛은 얼음과 설탕이 만난 겁니다. 물론 얼음이 예전에도 있었죠. 전근대 사회에서도 동빈곤이 서빈곤이 해서 얼음을 먹을 수 있었지만 여기에 설탕이 합쳐지는 냉차라든지 빙수라든지 아이스케키라든지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은 이제 근대화와 함께 산업화와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말에 주로 이런 그 얼음과 설탕에 관한 음식을 팔았던 건 주로 일본인 장사꾼들이었는데요. 처음엔 냉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이제 통에다가 놓고 물을 담고서는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넣고 거기에다가 뭐 차 같은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냉차를 단 차를 팔다가 1910년대, 20년대가 되면 빙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빙수는 제빙업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얼음 회사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냉장고가 보급됐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럼 제빙 회사가 언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뭐 사람들 빙수 사 먹으라고 제빙 회사가 만들어졌을까? 그건 아니고요. 제빙 회사가 처음에 만들어진 건 1907년쯤이었습니다. 이 무렵쯤에 수산물의 신선도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제빙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산물 시장에 생선 같은 거 신선도만이 아니라 이거에 설탕을 넣으니까 빙수가 되더라. 얼려가지고 갈아 먹으니까 빙수가 되더라. 거기에다가 뭐 일본도 그렇죠.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했던 팥,
그것도 달게 재운 단팥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빙수가 되는 거죠. 제빙 회사가 있는 데서만 이런 빙수가 팔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빙수는 매일신보에 1920년대 여름이 되면은 태평로, 지금으로 보면 이제 광화문 내거리 시청 있는 데서부터 쭉 있는 거리에 이런 장사꾼들이 빙수라 그래가지고 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팔았는데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1930년대가 되면 소형 제빙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커다란 제빙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작은 제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물론 조선에서 개발한 것들은 아니고 일본에서 중화학공업화로 이런 어떤 기계업이 발달이 되면서 그게 조선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형 제빙기로 만든 아이스 케이크는 중소도시에서도 이런 얼음과 설탕 맛을 볼 수 있게 하고 가격도 굉장히 쌌어요. 일전. 그러면서 이제 동네 아주 귀족층이나 상류층이 아니어도 중류층 정도만 돼도 아이스 케이크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물론 도시에서지만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설탕의 판매량이 바뀌었어요. 아이스 케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원래 설탕이 가장 많이는 팔리는 계절, 설탕은 항상 팔리는 게 아니라 이게 주로 선물이나 이런 때 팔리는 거고, 그다음에 설탕이 맨 처음에 사용됐던 건 병과류나 음청류였기 때문에 봄이나 겨울 주로 과일이 나오기 전에 과일 대체품으로 주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건데, 이 아이스 케이크가 히트를 치면서 이제 설탕이 가장 많이 팔리는 계절이 사계절 중에 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 이 아이스 케이크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면서 이질이나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1931년에 한 1900명 정도였던 것들이 불과 10년도 안 된 1939년이 되면 6700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설탕과 결합한 새로운 맛은 커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설탕 안 넣고 그냥 마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원래 이 설탕이 들어가게 된 배경을 보면 미국에서 남북전쟁을 했을 때 제가 미국에서 군사식량으로 설탕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유가 개발이 됐을 때 커피에 그 연유를 넣어서 쓰면서도 달달한, 그러면서도 우유도 들어가고 이런 맛을 먹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커피, 크림, 설탕 이런 식의 것들이 됐고, 연유 대신에 크림 따로 설탕 따로 돼서 오늘날 믹스커피죠. 그리고 이런 커피와 연유가 결합된 이 맛이 뭐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일제강점기의 다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소수의 예술가, 지식인 이 사람들만 왔지만 불과 손으로 꼽으라면 뭐 진짜 수십 명, 수백 명 밖에 안 되는 인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다방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왜냐, 이들이 그림도 그리고 이들이 어떤 글을 쓰고 이럴 때 모던 보이나 모던 걸들이 모이는 집합체였기 때문에 손님은 적어서 장사를 접었지만 영향력은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거에는 지식인들이 이 당시에 소설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방을 거리의 항구라든지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상이 했다는 제비다방도 그런 거예요. 결국 망했죠. 돈 주고 사 먹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영향력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파워풀했던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진 건 해방 후예요. 해방 후에 해방이 되고 나선 미군을 통해 가지고 미군의 PX나 이런 걸 통해서 미군에게 커피는 뭐 생필품처럼 마시는 음료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유출된 그런 커피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49년도에 커피 한 잔이 쌀 한 가마니 값이었거든요. 일제 시기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쌌을 거예요. 근데 1961년 정도에
있는데 다방 숫자도 49년도엔 서울 전체 83곳이었는데 61년도가 되면 1200곳이 됐고요. 쌀 한 가마니였던 커피 한 잔 값이 쌀 300분의 1가마. 지금 커피값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많은 커피는 다 어디서 났을까? 미군 PX에서 커피가 유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방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본 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그전처럼 오아시스라든지 이러기보다는 다방의 기능도 좀 바뀌게 됩니다. 다방이 그 당시에 전화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연락처로서 어떤 공간으로서 사교적인 공간으로 자리를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뇌물을 주는 몰입에 그래서 오아시스라고도 했고요. 아니면 실업자들이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다 라고 해서 실업자 몰입의 오아시스라고도 했고, 또 진한 커피 한 개에 취해서 혈색 없이 누워있는 저 백수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이미지를 했지만, 다방에서 은밀하게 많았던 뒷거래라든지 사바사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이 바로 다방이었기 때문에 극소수 예술가와 지식인의 문화공간이었던 다방이 해방이 되면 바뀌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이 다방에서 설탕 소비량이 많아졌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 계기가 되었지만 훨씬 더 이제 급증하게 되는 건 해방 이후입니다. 이 다방은 예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 뭐 사교 행위가 필요한 사람, 아니면은 뭐 일선에다가 특히 50년대 같은 경우는 정부하고 결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결탁하는 거에 매개체가 됐던 게 바로 다방이었고 커피였던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전통적인 약재로 쓰였던 설탕이 문호개방 이후에 상류층의 감미료, 조미료로 쓰임새가 확장이 됐고, 이건 가정요리에서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외부에서 사 먹는 그런 것으로는 새로운 맛이 식민지 조선 내에 소개가 되고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확대되면서 소비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들을 밝혔습니다. 생산이 되기 시작한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치품이었던 설탕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설탕의 소비량은 민족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컸고요. 뭐 일본 안에서도 도쿄나 아니면 일본의 농촌 지역하고도 편차가 큰 것처럼 식민지 조선 안에서도 일본인에 비하면 조선인의 설탕 소비량이 굉장히 낮았고요. 대도시, 서울, 평양 이런 데는 굉장히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 농촌에서는 거의 구경도 할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또 계층별로도 마찬가지로 상류층과 하층이 차이가 컸고요. 학력별, 성별, 소비량 편차가 굉장히 컸던 것들이 바로 이 설탕입니다. 이랬던 것들이 해방 이후가 되면 상류층 중심으로 해서, 상류층이 만든 건 아니고 상류층을 목표로 하는 설탕 장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설탕 장사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설탕 장사가 바로 냉차 장사라든지 아이스케이크 장사라든지 아니면 눈깔 사탕 장사라든지 이런 장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본도 별로 안 들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별로 필요도 없고 그러면서도 고수익을 내는 그런 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일제강점기에 제과점이나 빵집 같은 데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독자적으로 과자점이나 빵집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오래된 빵집들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크라운 제과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런 빵집 출신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1947년에 전국의 과자상이 3,000개나 될 정도로 많이 생겼어요.
가격은 엄청 비싸게 받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설탕이 생산지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다 수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매우 혼란스러운, 전국도 혼란스럽고 그랬던 난국이던 시기에 바로 이 설탕의 수입은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설탕이 미군을 통해서 원조로 들어오기도 했지만 미국의 원조가 항상적으로 많은 양을 준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설탕을 밀수입을 한 거죠. 밀수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았는데 이 밀수했던 대표적인 품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탕이었습니다. 이렇게 설탕을 이용한 각종 장사들이 판을 치는 걸 보고 그 당시에 정치 세력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 보면, 정치 세력들은 모두 사탕 밀수를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모두 그랬습니다. 우익에서도 우리가 나라가 망한 건 눈깔 사탕 먹다가 망했다라든지, 아니면 좌익 같은 경우는 맛은 달콤하지만 우리 번영과 독립에는 쓰다면서 미국이 우리를 상품 시장으로 만들어서 식민지화하려는 의도니까 우리는 결탄코 설탕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 현실에서는 밀무역이 성행하고 과자가 뇌물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악질 매국 도배라느니 못 먹어 죽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굶어 죽는 것도 많고 지금 쌀이 모자르고 온 국민이 다 어려운 지경에 이런 단 것을 먹어야 되냐는 비난이 성행했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 설탕 밀수로는 아주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1953년에 한국전쟁 휴전 협정을 하면서 그 한국에서 미국이 주는 경제 원조를 이제 받는 걸 하는 협상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재건 기획팀이 이 종잣돈을 가지고 한국이 협상에 응하는 대가로 원조를 해주기 위한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수입 대체화 산업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거를 마중물처럼 이용을 해서 산업화를 해나가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이 중에는 바로 수입 대체 품목 중에 하나가 제당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면 불효불급하고 그렇게 생필품도 아니고 이 당시에 설탕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도대체 이게 왜 수입 대체화 품목에 뽑혔을까? 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설탕 문명화 담론, 즉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문명국이다. 유럽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설탕을 많이 먹냐. 문명국은 이렇게 고열량이 된 설탕을 많이 먹어야 그 신체도 건강해지고 그래가지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거야. 이래가지고 설탕 문명화 담론의 영향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이 수입 대체화 중에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당 자본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들은 전신을 보면 대개 무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도 무역을 했지만 밀수도 꽤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날 삼양사죠. 그 삼양통상이라든지 이병철의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동양오리온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양물산, 이름이 비슷하게 삼양이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또는 설경동의 대한산업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당업, 즉 무역을 통해서 돈을 축적했던 이 자본가들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을 해서 정부의 그 제당업 육성 정책에 힘을 입어서 된 게 삼양사, 제일제당, 한국정당, 동양제당 등 총 7개 회사가 됩니다. 원래 제당업을 먼저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건 삼양사의 김현수였는데요. 이 당시에 김현수의 형인 김성수가 야당이었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했지만 허가를 내준 거는 그거보다 두 번째였던 이병철의 제일제당이 제일 먼저 설탕을 만들게 되고요. 삼양사는 그로부터 3년 뒤에서나 허가를 받게
돼서 어떻게 보면 설탕 시장의 가장 그 사이에 제1제당은 한국의 설탕 시장을 아주 독과점할 수 있는 그런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7개 회사나 생겼다가 과잉이 돼가지고 1958년이 되면 이 중에 4개 회사가 생산을 중단하게 되고요. 오늘날에는 설탕 회사가 3개거든요. 지금 현재에도 제1제당, 그 다음에 삼양사, 그 다음에 대한제당 이렇게 3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사가 이제 제당 자본가로 한국에 설탕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설탕 소비는 어떻게 확장이 됐을까? 물론 제가 일제강점기에 신식요리법 해가지고 전통적인 요리법에서 벗어나서 영양가 많은 신식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전통 요리법과 결합하는 신식 요리법이 생겼다고는 했지만 여기에서는 고추에 대한 것들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본인들은 예전에는 고추나 매운 거를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한 1919년쯤에 그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한 여성이 쓴 일기에 보면 그 선생님이, 일본인 선생님이 했던 말이 조선 사람은 고추를 많이 먹으니까 머리가 나쁘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고 그래서 너네가 후진국이 된 거야. 근데 문명한 나라일수록 설탕을 많이 먹는데 일본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제국이 된 거야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일본이 더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설탕 먹는 걸 계속 육성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에 가서 음식을 먹다 보면 짠 것도 느끼지만 굉장히 달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탕 문명화 담론이 일본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설탕이 문명이라면 고추는 거기에 대비한 야만으로 낙인 찍힌 그런 식재료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렇게 제1제당이나 이런 제당 회사들이 이제 커지고 많아지고 또 미국에서 원조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요리 주체가 설탕을 바라보고 하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설탕으로 뭐를 먹을까 하는 것들이죠. 목표가 다른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은 뭐냐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제 시기의 그 신식 요리법과 마찬가지로 지향하는 것들이 우린 전통적인 그런 차별적이고 신분제적인 그런 요리법, 그런 식생활 문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고 근대적인 요리법, 근대적인 서구적인 식생활, 빵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식생활을 바꿔나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생도 중시하고 영양도 중시하고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거. 단 매운 음식은 진보되지 않은 증거다 해서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추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요리법들은 가급적인 고추는 적게 설탕은 많이 하는 식으로 요리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때는 간장이나 뭐 소금하고 결합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런데 해방 이후에 설탕을 식재료로 맞닥뜨리는 새로운 주체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있었지만 훨씬 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촉하는 게 누구냐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해방 이후에 해외에 강제로 뭐 끌려갔던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해외 만주나 뭐 이런 데 왔던 동포들이 오기도 하고요. 농촌에 살다가 도시화, 산업화, 직장이 없어서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들은 사고방식은 근대적이고 이성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몸에 각인된 맛, 즉 생활방식은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맛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한데요. 그래서 향수를 어떤 거로 다스리냐, 주로 고향의 맛으로 많이 어느 식당 할 때 고향 이름을 넣는 거, 전주 식당,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전주 출신인 사람은 서울에 와도 전주 식당을 보면 전주의 맛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것처럼, 아니면 부산 식당 하면 부산에 있는 맛을 그리면서 하듯이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맛, 즉 매운맛, 한국 사람이라면 의뢰 매운 거지, 고추지. 그 매운가를 더 많이 먹게 할 수 있는 거로 바로 설탕을 사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운맛과 단맛이 결합을 하니까 매운가를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의 소비량이 고추와 만나면서 훨씬 더 급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해방 이후에 이제
익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요리법이 진화가 되는 거죠. 고추와 설탕과 식재료를 뭘 넣느냐. 낙지를 넣으면 낙지볶음이 되고, 떡을 넣으면 떡볶이가 되고, 뭐 거기에 식초를 넣었다 그러면은 비빔냉면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기를 넣으면은 뭐 매운 삼겹살 뭐 이런 식의 것들로, 이거는 꼭 그 해방 직후가 아니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싸게 유통되는 식재료를 고추와 설탕을 넣음으로써 아주 맵고 매콤달콤한 그런 맛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 90년대 말부터는 치즈나 우유 유제품들은 사실 전통적으로 먹던 것들이 아니라서 익숙치 않은데, 이제는 치즈도 다시 어떻게 해요? 여기 매콤달콤한 거에 치즈까지 넣어서 뭐 이렇게 치즈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아니면 라면에다가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추와 결합을 하면서 설탕 소비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1910년에 0.5kg, 물론 이거는 이 상류층부터 하층까지 다 그냥 평균으로 낸 거지만,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신분별로 뭐 계층별로 차이가 컸던 것들이 2010년대가 되면 27.4kg으로 이제는 쌀의 3분의 1이나 먹게 되는 식으로, 설탕은 가히 생활 필수품, 쌀만큼이나 중요한 한국인의 중요한 생필품으로 됐습니다. 저는 설탕이 뭐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설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 인류가 이동해온 6,000년 전부터 이동해온 역사부터 근대화, 산업화, 문명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녹아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난 설탕 안 먹고 나는 올리고당을 먹든 무슨 당을 먹든 뭐 한국인의 신체나 한국인의 몸의 맛도 감각도 어떻게 보면 단맛에 이제 많이 훨씬 더 결합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시간 설탕을 통해서 본 세계사 속에서 한국인이 어떻게 역사와 과정을 거치면서 감각도 변화되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바라보는 21세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 어떤 지점이었는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